여러분, 저 오늘 좀 이상한 말 드릴게요. 무시당하고 아무 말도 못한 게 사실은 잘한 겁니다. 잠깐만요. 화면 끄지 마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상대가 나를 깎아내렸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고, 집에 와서 이불 발로 찼다고, 그걸 두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라고 자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다음번엔 절대 당황하지 않을 5가지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이후로 그 상황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장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걸 알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지 않나요? 회의 때마다 누군가를 콕 집어 망신 주는 팀장. 명절만 되면 너는 언제 결혼해? 살 좀 쪘네?를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친척. SNS 댓글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독설을 날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성격이 나쁜 거야. 라고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을 작게 만들어야 자신이 커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를 통한 자존감 유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내면이 너무 불안하니까 옆 사람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남을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그건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왜 아무 말도 못하게 될까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내가 당한 건데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야 그때 이렇게 말할 걸이 떠오릅니다. 이건 여러분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뇌과학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경보를 울립니다. 그 순간 논리적으로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꺼집니다. 가장 또렷하게 말해야 하는 순간에 뇌가 오히려 언어 기능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고의 협상가도 30년차 베테랑도 이 현상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장을 외워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가 멈추는 순간에도 반복해서 익혀둔 문장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마치 운전을 오래 하면 생각 없이도 핸들을 꺾게 되는 것처럼요. 오늘 드릴 5가지 문장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 들으시면 이게 이렇게 강한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팀 회의 중 팀장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 사람 앞입니다. 심장이 쿡 내려앉습니다. 말하기 전 딱 3초 멈추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방금 하신 말씀 저한테 하신 건가요? 표정은 당황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완전히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유지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가 당황해서 그냥 넘어가길 기대합니다. 그게 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그 기대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다는 말은 상대에게 2가지 선택지를 강제합니다. 첫째, 그 무례한 말을 공개적으로 다시 반복하거나, 둘째, 그냥 한 말이에요 라며 스스로 물러거나. 어느 쪽이든 이 순간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학습한 사람은 다음엔 함부로 덤비지 않습니다. 2번째 문장은 그냥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도망치는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 그 도망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너 요즘 되게 열심히 사네? 대단하다. 말은 칭찬인데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화내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냥 넘기자니 찜찜합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마세요. 그냥 담담하게 물어보세요. 그 말 어떤 의도로 한 거야? 그리고 만약 그냥 농담이지 라고 빠져나가려 하면 이 한마디를 추가하세요.
나는 안 웃겼어. 짧게, 건조하게, 설명 없이. 비꼬는 말의 힘은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닌 그 애매한 경계. 상대는 그 경계를 노립니다. 당신이 화내면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역공하고 그냥 넘기면 먹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의도야? 라고 묻는 순간 그 회색지대가 사라집니다. 상대는 자기 말이 칭찬인지 비꼬미인지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비꼬미였다면 인정해야 하고 아니라고 하면 다음부턴 함부로 비꼬기 어려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의도 명료화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무기를 빼앗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나머지 네 문장이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직장 선배가 업무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도 못해? 이런 것도 누가 가르쳐줘야 알아? 화가 나는데 화내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참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말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 저는 듣기에 좀 불편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라고 역공하면 예민한 게 아니라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내 감정을 말하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정반대로 봅니다. 자기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 이걸 감정 표현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성숙함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게 아니라 예의의 문제라는 말은 프레임을 바꿉니다. 상대가 당신이 예민한 거야 라는 틀을 만들어놨는데 그 틀 자체를 예의 문제로 교체해버립니다. 이 순간 심판대에 오르는 건 나의 예민함이 아니라 상대의 무례함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공식적인 자리, 여러 사람 앞에서 인신공격을 당했을 때입니다. 이 상황이 제일 당황스럽죠. 이걸 논리로 눌러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표 중에 상사가 끼어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걸 잘 몰라서요. 다들 양해해 주세요. 여러 명이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침착하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지금 주제랑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발표를 대속하세요. 인신공격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구경하는 사람들 눈에는 둘 다 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레벨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상대의 발언을 감정이 아닌 논리적 오류로 격화시킵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라는 표현은 상대의 공격을 업무 효율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행동으로 정의해버립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한 명은 자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사람, 한 명은 그걸 냉정하게 정리한 사람. 누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일까요? 마지막 5번째 문장입니다. 어쩌면 오늘 5개 중 가장 강한 문장입니다. 말도 길지 않은데 왜 강한지 들어보시면 이해됩니다. 상대가 이미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아무 말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뭘 해도 더 흥분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3초간 침묵합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냉정하게.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그리고 더 이상 반응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 문장이 강한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구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의 공격적인 행동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귀인해버립니다. 당신이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공격의 화살이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상대 자신의 내면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말은 나는 이 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격이 맞는 상태에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가장 위력을 발휘하려면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정과 목소리가 실제로 차분해야 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하면 역효과입니다. 말과 태도가 일치할 때 이 문장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드린 문장들 외웠습니다. 상황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또 못할 것 같다는 느낌 드시지 않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은 도구입니다.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쥐는 손이 흔들리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손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심리학에서 자존감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조건적 자존감,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 자존감입니다. 조건적 자존감은 타인의 반응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무시당하면 무너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오늘 배운 문장을 쓰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방해합니다. 이 말 했다가 상대가 더 화내면 어쩌지?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건 아닐까? 무조건적 자존감은 다릅니다. 타인이 뭐라고 하든 내 가치는 내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의 반응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무조건적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째,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기분 나쁜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이 정도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자책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생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높아집니다. 오늘 배운 문장 중 하나라도 실제로 써봤을 때 나 방금 해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게 쌓이면 점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자 반두라는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셋째, 내 기준으로 관계를 다시 정의하세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차가운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겁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5가지 문장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 방금 하신 말씀 저한테 하신 건가요? 둘, 그 말 어떤 의도로 한 거야? 셋, 저는 듣기에 좀 불편했습니다. 넷, 그 부분은 주제랑 관계없는 얘기 같습니다. 다섯,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골라서 다음에 그 상황이 오면 한 번만 써보세요. 무시당하는 걸 참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 착함을 나를 존중하는 사람한테만 쓰세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겪은 상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단단한 하루 보내세요.